지금까지 이런 통계는 없었다. 통알못 탈출 프로젝트. 자, 저와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통계는 에이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통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표집 분포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었는데 오늘 제가 쓰면서 복습과 겸해서 앞으로 이제 진도까지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표집 분포란 통계량의 분포라고 했습니다. 자, 나의 관심은 모집단의 모수에 관심이 있어요. 자, 그 모수란 모평균 뮤도 될 수 있고요. 모분산 시그마 제곱도 가능하고 모비율 스몰 p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수가 관심이 있는데 모집단을 전수조사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의 일부인 표본을 뽑습니다. 그럼 표본이 구해지면 관측이 가능한 함수, 그것이 바로 통계량이 되죠. 통계량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표본의 평균 x바입니다. 표본 평균 x바는 xi들이 주어지면 모두 더해서 n으로 나눠준 값이 되고요. 표본의 분산은 xi들이 주어지면 x바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계산해서 제곱해서 더한 뒤에 n-1로 나눠주면 표본으로부터 분산도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본의 비율 라지 p 햇도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 어떤 특정한 속성을 가지는 그 개체의 수를 y, 이항 확률 변수 y라 한다면 그것을 n으로 나눠준 값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 이러한 통계량이 주어지면 과연 어떻게 이 모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x바를 가지고 뮤를 s제곱으로 시그마 제곱을 라지 p햇으로 스몰 p햇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추론의 근거가 바로 표집 분포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비율의 분포, 그리고 표본 분산의 분포까지 살펴보았어요. 그 내용을 오늘 간단하게 복습할 거예요. 자, x바의 분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표본 평균의 분포를 봅니다. 우리가 모집단이요. x의 평균이 뮤, x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이러한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랜덤한 샘플을 뽑는다면 x바의 평균은 뮤, x바의 분산은 모분산 시그마 제곱의 샘플의 사이즈 n을 나눠준 것과 같다. 이렇게 증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책 123페이지에 그렇게 증명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 x바의 흩어진 정도는 모집단의 자료가 흩어진 정도 시그마 제곱과 그리고 샘플을 뽑을 때 몇 개를 뽑아 주었느냐 하는 표본의 크기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예전에 10년 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모집단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뮤, 시그마 제곱의 평균과 분산을 가진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그때 크기 n인 랜덤 샘플을 뽑는다면 x바도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증명한 바와 같이 mu,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요. 우리 알다시피 표준화를 거치면 정규 확률 변수는 표준 정규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x바 빼기 mu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면 그러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우리가 그 내용을 124페이지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무슨 뜻입니까? x바는 표본이 어떻게 뽑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값을 가지지만 평균 μ를 중심으로, 모평균 μ를 중심으로 이러한 분포를 가질 것이며 샘플의 사이즈를 늘리면 늘릴수록 조금 더 μ를 중심으로 밀집해가는 그러한 형태를 보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x바로 μ를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정규 모집단이라는 가정이 없고 그냥 평균과 분산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임의 모집단일 때. 이런 표기는 없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이렇게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평균과 분산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이게 정규 분포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임의의 모집단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수 분포나 곰페르츠 분포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 지금 이항분포, 정규분포에 대해서 배웠지만 사실상 연속형 변수가 따르는 분포의 형태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를 따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평균이 μ이고 시그마 제곱이라면 그로부터 크기가 n인 랜덤 샘플을 뽑을 때 n을 충분히 크게 키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샘플 사이즈를 늘려주면 현실에서는 30케이스 이상만 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x바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라요. 뭐 때문에? 중심극한 정리 때문에. 그리고 앞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평균은 μ,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바 역시 표준화를 하면 근사적으로 스탠다드 노멀을 따르겠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책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여기 우측에 중심극한 정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실제로 모집단이 음의 값을 가지지 못하고 이러한 정규분포 모양이 아닌 임의의 모집단이라도 1호부터 샘플의 사이즈를 16개, 20개까지 이렇게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x바의 분포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모양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의 분포 보겠습니다. 표본 비율 라지 PS의 표집 분포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특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에게 물으면 0 또는 1, 두 번째 사람에게 물어도 0 또는 1, 세 번째, 네 번째, n번째 사람에게 물어도 0 또는 1의 값을 가질 겁니다. 그때 우리가 xi들을 베르누이 확률 변수라고 배웠죠. 그쵸? 자, 이러한 그 자료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 1, 실패하면 0의 값을 가지는 이러한 xi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1 또는 0의 값을 가집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속성을 가지는 그 사람의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y, 어떤 특정한 속성을 가지는 사람의 수 y는 1의 개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large p hat 표본의 비율을 추정할 때에 총 응답자 수 분의 특정한 속성을 가지는 사람의 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n분의 y, 즉 n분의 xi들의 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바로 표본 평균의 공식과 같습니다. 표본 평균을 구하는 공식과 표본 비율을 구하는 공식이 수학적으로 같다는 것은 표본 평균이 가지는 수학적으로 좋은 성질을 표본 비율 역시 똑같이 가질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어지는 모집단의 세팅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x바와 라지 피햇은 수학적 성질이 같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모집단에서 이러한 표본을 뽑는데 n이 충분히 크지 않다면 우리는 정규 근사할 수 없습니다. 자, n이 충분히 크지 않다면 이러한 베르누이 변수들의 합인 y는 바이노미알 n, p를 따릅니다. 그리고 y의 평균은 np, y의 분사는 np1-p를 가지죠. 자, 그런데 만약 n이 충분히 크다면 n이 충분히 크다면 우리가 정규분포로 근사한다 이런 이야기 했죠. n이 충분히 클 때는 조건이 n과 p의 곱이 5 이상이면서 n과 1-p의 곱도 5 이상, 즉 n만 커서도 안 되고 p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이항 확률 변수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죠. 평균은 np, 분사는 np 1-p입니다. 그러면 근사 정규 확률 변수는 표준화를 해도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확률 분포를 따르죠. 자, 여기에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n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n분의 y 빼기 n분의 np 나누기 np 1-p 제곱근 안에 들어오니까 n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자, 약분을 할게요. 약분하고 나면 n분의 y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라지 피햇이라고 했거든요. 라지 피햇을 스몰 p, 즉 표본 비율에서 모 비율을 빼주고 루트 n분의 p 1-p로 나눠주면 이것이 바로 근사 표준 정규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다면 이런 수식을 썼을 때 이것이 바로 표집 분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표본 비율의 표집 분포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127페이지에 나와 있고 제가 따로 증명 또 하지 않겠습니다. 자, 표본의 분산의 분포 볼게요. 표본의 분산은 단독으로 알고 있는 분포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n-1을 곱하고 시그마 제곱을 나누어서 자유도 n-1의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카이 제곱 분포라는 것을 배웠는데 카이 제곱 분포도 마찬가지 표준 정규 분포처럼 표를 찾아서 우리가 필요한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카이 제곱 분포는 자, 표본의 분산, 모분산 다 제곱 합의 기대값 개념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0보다 작은 값을 가질 수가 없죠. 자, 표본의 크기 역시 요 n-1 역시 0보다 작은 값을 가질 수 없어요. 따라서 카이 제곱 분포는 비음의 분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도의 크기에 따라서 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0 또는 양의 값을 갖는 그러한 분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꼬리 확률을 알파만큼 가지는 지점의 이 값을 우리 뭐라고 부르느냐? 카이 제곱, 그 다음에 아래 첨자로 괄호 열고 알파, 자유도 이렇게 쓰실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우리 책과 같이 자유도가 15일 때 오른쪽 꼬리 확률을 5% 가지는 지점과 95% 가지는 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카이 제곱 분포에서 오른쪽에 5% 가지는 지점의 이 값과 똑같은 분포에서 오른쪽에 95%만큼을 가지는 지점의 이 값. 즉, 카이 제곱 0.05,15와 카이 제곱 0.95,15의 값을 한번 표를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표는 27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276페이지에 카이 제곱 분포표에 자유도 15일 때의 행에 고정을 하고 오른쪽 꼬리 확률 5%만큼을 가지는 값을 찾으니까 24.996이 나옵니다. 그 다음 오른쪽 꼬리 확률 95% 가지는 지점은 7.261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는 이제 반올림이 돼가지고 둘째 자리까지 나와 있는데, 그쵸? 이게 반올림이 되면 25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표를 찾아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유도 15일 때는 25보다 작을 확률이 95%, 그리고 자유도 15일 때는 7.261보다 작을 확률이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는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절대값의 사이즈가 같으면 양극단의 꼬리 확률도 같았거든요. 그러나 카이 제곱 분포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없는 분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얼마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오른쪽 꼬리 확률을 가지는 지점과 왼쪽 꼬리 확률을 똑같이 가지는 지점의 값이 표준 정규 분포처럼 이제 그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이제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T 분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T 분포도 역시 우리가 추론을 할 때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그러한 표집 분포 중 하나입니다. 자, T 분포는 우리 책에는 모 표준 편차를 모를 때 그 표본의 표준 편차를 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닌 T 분포를 따라야 한다 하는 페널티로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T 분포가 어떤 분포인지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T 분포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G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V가 서로 독립일 때에 표준 정규 확률 변수를 카이 제곱 확률 변수를 그것의 자유도로 나누어 제곱근 시음값으로 나누었을 때 이것을 통계량 T라 한다면 이 T가 가지는 분포가 자유도 K인 T 분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카이 제곱 분포는 어떤 것을 카이 제곱 분포라 했나요? 카이 제곱 분포는 서로 다른 독립적인 표준 정규 확률 변수들 K개가 있을 때 표준 정규 확률 변수의 제곱합을 카이 제곱 확률 변수 V라 한다면 이것이 따르는 분포가 자유도 K인 카이 제곱 분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 T 분포도 이러한 관계를 가질 때 이러한 T 확률 변수가 따르는 분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표집 분포 이론을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대입해서 T 확률 변수를 유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았을 때 x바 빼기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준 정규 확률 변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고요. 조금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S제곱은 단독으로 어떤 알고 있는 분포를 따르지 못해서 n-1을 곱하고 시그마 제곱을 나눠주면 비로소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X바와 S제곱은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둘은 서로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표본에서 뽑혔다 하더라도 평균과 분산은 서로 독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 크다고 해서 분산이 커야 하거나 작아야 하거나 영향을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의 함수의 형태니까 역시 서로 독립을 만족하게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위에 있는 기본 가정 세팅이 충족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T 확률 변수 자리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X바 빼기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나누기 n-1 곱하기 s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곱을 그것의 자유도인 n-1로 나눠줍니다. 매우 복잡해 보이는 이 식이 약분을 통해서 아주 간소화되고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빼기 뮤가 결국 t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자유도는 n이에요? n-1이에요? 자유도는 이 카이 제곱 확률 변수의 자유도인 바로 n-1을 가지게 되죠.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금 보는 이 표집 분포를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표집 분포와 많이 닮아 있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넣으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하는 이 식과 많이 닮았죠. 뭐만 차이가 납니까? 뭐만 차이가 나요? 이렇게 시그마가 들어가느냐, S가 들어가느냐, 요 차이만 나요. 자, 우리는 표본의 모 집단의 평균, 모 평균도 몰라서 표본을 뽑아서 모 평균을 추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모 평균을 알아야지 얻을 수 있는 모 표준 편차 시그마는 당연히 모르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모 표준 편차를 안다고 보기 어렵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이 값을 여기다가 쓰면 나중에
우리가 구간을 추정할 때라든지 가설 검정을 할 때 명확하게 하나의 값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즉 여전히 모르는 모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추론을 결국 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내가 모르는 값 대신에 표본으로부터라도 표준 편차값을 구해서 이 값을 대체해서 쓴다면 표준 정규 분포는 따르지 못하지만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t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이제 가설 검정이나 구간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시그마 대신에 s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책에 보시는 것처럼 꼬리가 조금 더 두꺼운 뭐보다? 표준 정규 분포보다 꼬리가 좀 더 두꺼운 모양의 t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t 분포는 어떻게 생긴 분포냐면요. 이렇게 생긴 분포입니다. 자유도가 예를 들어 K라고 하겠습니다. T 분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즉 T 확률 변수의 평균은 제로예요. 자, 그런데 그럼 표준 정규 분포도 평균을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잖아요.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표준 정규 분포는 조금 더 봉우리가 높고 꼬리가 얇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T 분포의 분산은요. 계산을 해보면 자유도 빼기 2분의 자유도거든요. 이 이야기는 1보다는 항상 크죠? 그쵸? 그래서 이 표준 정규 확률 변수의 분산값보다는 언제나 크다는 소리예요. 분산이 크면 모양이 펑퍼짐해요. 봉우리는 낮아요. 그래서 이런 뚱뚱한 모양의 T분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T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와 비교했을 때 꼬리가 좀 더 두껍다라고 해서 heavy tail distribution이라고 불러요. 꼬리가 두껍다. 자, 그러면 자유도가 점점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경우에 자유도 K가 무한대로 간다면 T의 분산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1로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N이 충분히 커지면 T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정규 모집단에서 평균을 추론할 때 우리는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T 분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그마를 몰라서 표준 편차를 대신 사용하면 정확하지 않은 값을 대신 썼기 때문에 우리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이 페널티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신뢰도가 주어졌을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넓어진다든지 똑같은 유의 수준 하에서 가설 검정을 실시할 때 조금 더 귀무 가설을 기각시키기가 어려워지는 등의 그러한 불이익을 우리가 감수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언뜻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곧 다음 장에서 추정과 검정 파트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T분포표를 읽는 방법 한번 볼게요. T분포 역시 표준 정규 분포처럼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거든요. 그런데 자유도에 따라서 그 펑퍼짐한 정도가 달라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는 그냥 G값을 찾아서 확률값을 읽었지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꼬리 확률과 자유도를 동시에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마치 카이제곱
분포표를 읽었던 것처럼요. 자, 그러면 T 분포표 한번 볼까요? T 분포표는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자유도 DF를 가질 때 오른쪽 꼬리 확률을 알파만큼 가지는 지점의 T 값을 바로 T, 알파, DF 이렇게 부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T하고 그 하위 첨자로 괄호 안에 오는 두 개의 그 자료 값은 오른쪽 꼬리 확률 그리고 자유도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문제에서 자유도가 특히 25일 때에 국한을 해서 A부터 D까지 T0 값을 계산해 보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A번 살펴볼까요? A번. T가 T0보다 작을 확률이 2.5%가 되는 지점, T0가 얼마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유도가 25일 때, 그렇죠? 자유도가 25일 때, T0보다도 작을 확률이 2.5%라는 이야기는 음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0보다 작을 확률 하면 0.5예요. 좌우 대칭이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작은 확률이라면 T0는 음수라는 소리가 됩니다. 0.025. 자, 그러면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T0, 실제로는 양수겠죠? 이거보다도 클 확률이 바로 2.5%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쓰면 마이너스 T0는 T 0.025,25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T 분포표에 가서 오른쪽 꼬리 확률 2.5%를 가지고 자유도 25인 지점의 T 값을 읽으면 2.06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T0는 어떤 값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2.060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T0는 마이너스 2.06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번. B번은요. T 확률 변수가 T0보다 클 확률이 1%다 이 말이죠. T0보다도 클 확률이 1%가 되는 지점. 즉 T0는 T 0.01,25입니다. 그러면 25 0.01 만나는 지점이 2.485네요. 즉 자유도 25일 때는 2.485보다 클 확률이 1%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C번. T라는 확률 변수의 절대값이 T0보다도 클 확률이 5%가 되는 지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T의 절대값이 T0보다도 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T0보다도 크거나 마이너스 T0보다도 작거나 이렇게 되죠. 다시 쓰면 T가 마이너스 T0보다도 작거나 또는 T가 T0보다도 클 확률 이렇게 돼요. 자, 우리 좌우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면 양쪽의 꼬리 확률, 즉 오른쪽과 왼쪽의 꼬리 확률은 각각 같다. 이런 성질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양쪽에 5%를 반을 나눠준 0.025가 들어와요. 결국 내가 구해야 할 값은 T0는 T 0.025,25예요. 이것은 우리가 A번 문제를 풀 때 이미 벌써 2.060이라고 구했거든요. 그래서 C번의 답은 2.060입니다. 그 다음에 D번. T라는 확률 변수의 절대값이 T0보다 또 클 확률이 1%라는 소리는 양쪽 꼬리 확률이 0.005가 되는 지점이다. 이 말이죠. 즉, 내가 구해야 할 T0는 0.005,25예요. 그래서 0.005하고 25가 만나는 지점 2.787의 값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T분포를, 표를 찾아서 읽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132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표준정규 분포하고 T분포를 동시에 겹쳐놓고 비교하는 이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표준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그때는 오른쪽 꼬리 확률을 2.5%만큼 가지는 지점이 1.96이었어요. 자, 우리 책 어디에서 배웠었냐면 107페이지에서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107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왜 오른쪽 꼬리 확률 2.5%를 가지는 지점이 1.96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T분포는 어때요? T분포는 그거보다도 더 꼬리가 두꺼운 펑퍼짐한 모양을 가지니까 자유도가 20일 때는 1.96보다도 약간 더 큰 2.086, 그것보다도 자유도가 더 작아지면, 즉 샘플의 수가 점점 작아질수록 오른쪽으로 더 큰 값을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도에 따라서 T분포 모양이 달라진다고 했고, N이 충분히 커진다는 이야기는 샘플의 사이즈 빼기 1만큼의 자유도를 가지니까 그러면 충분히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는 이야기고,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준 정규 분포와 T분포는 근사적으로 같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자유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꼬리가 펑퍼짐해서 이때 우리가 똑같은 꼬리 확률을 가지더라도 오른쪽으로 점점 멀어지는 이런 값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추론을 하실 때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아직 추론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았으나 다음 시간에 당장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동일한 꼬리 확률을 가지는 지점이 점점 더 수직선상에서 극단값으로 간다는 것은 실내 구간을 추정했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는 소리고, 또 가설 검정을 할 때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입증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 평균 뮤, 모 비율 P, 모 분산 시그마 제곱이 있을 때 내가 추론하고자 하는 모수들입니다. 이때 그것을 잘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본의 평균, 표본의 비율, 표본의 분산과 같은 이러한 통계량을 계산해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어진 세팅이 존재할 경우에
모집단이긴 한데 정규분포를 따르고 이미 내가 이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모분산까지도 안다고 아주 스트릭트한 이 assumption, 가정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추론에 이용하는 표집분포 함수를 한번 볼게요. x바와 미우가 적절히 들어가 있으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 정규 모집단이기는 한데 샘플의 사이즈를 충분히 크게 키울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모 분산에 대한 정보도 없어서 시그마 대신에 S를 대신 써야 하는 경우라면, 그러면 시그마 대신에 S가 들어오고 자유도 n-1인 T 분포를 따른다 라는 이야기를 좀 전에 했었죠. 그리고 표본의 크기를 30케이스 이상 충분히 크게만 해주면, 그러면 X바는 정규 분포로 근사 수렴하고 또 이 경우는 표본의 표준 편차나 모집단의 표준 편차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일치해 간다는 그러한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이러한 함수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표준 정규 분포에 근사 수렴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추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또 모 비율 P가 있을 때 표본의 비율 라지 P액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를 이항 확률 변수 Y가 정규 근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증명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표본의 분산 S제곱은 시그마 제곱과 이러한 함수를 취했을 때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모분산을 추론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F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복습, 예습 많이 해오세요. 안녕. 통계는 에이스!